역사 완성자 우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애 한번 예상해볼까? 인강 마지막까지 듣는 아이 무조건 잘하는 거. 앞으로 잘할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건 사실 여러분 인강이란 건 저희가 뭐 그 전강이나 전전강에 배웠지만 강제 수단이 없습니다. 제재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1강, 2강 이런 거는 저희가 뭐 한번 듣다 보면 뭐 금방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강부터 30강이라는 적지 않은 강을 마지막까지 완강했다라는 거 바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바로 자신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제가 정말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것만 하셔도 분명히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의 첫 단추를 학원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우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더 마음 굳게 먹으시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대견하고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 시작했으니까 기분 좋게 잘 마무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전 시간까지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끝나는 장면들까지 배우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냉전 체제, 그 냉전 체제가 어떻게 유지 변화되어져서 붕괴되어져 갔는지, 어떻게 종식되어졌는지, 그러한 모습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 이제 20세기, 21세기의 그 세계화는, 세계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처음에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 냉전 체제, 냉전 체제의 성립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체제의 성립입니다. 자, 이 냉전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하시죠? 냉전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얼어있는, 굳어있는 전쟁 상태라는 겁니다. 원래 이 전쟁 상태는 뭡니까? 하도 어져. 막 뜨거워야 돼요. 총알도 나가고 막 포탄도 떨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게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싸우는 거예요. 이건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냉전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먹이 오가지는 않지만 뭔가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긴장 고조되어 있는 상태. 그렇지만 총알을 발사하지,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포를 발사하지는 않는, 그렇지만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마치 얼어있는 전쟁 상태와 같다라고 해서 이런 걸 냉전체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냉전체제는 어떻게 성립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냉전체제 성립을 하려면 먼저 봐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나라, 이 미국을 중심으로 유지되었었던 체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체제를 무슨 체제라고 하냐면 뭐 자유주의 진영이라고도 하고요. 자본주의 진영, 뭐 자유주의 뭐 상관없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합시다. 자본주의 진영의 요 움직임이 하나가 있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축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소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조금 더 옆으로 갑시다. 이것도 이렇게 칸을 많이 해. 길게. 자본주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선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또 체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체제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뭐 뭐니 해도 공산주의 진영이겠죠. 뭐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고까지 또 뭔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을 위주로 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 및 이제 사회주의 국가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 다툼이 있었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이 소련이요, 이 동유럽 지역의 국가들을 상당히 많이 공산화시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동유럽 지역이 공산화됩니다. 자, 동유럽 지역이 이제 한 나라 계속 넘어요. 막 발칸반도 여러 나라들 나라들이 차례 뭐 헝가리고 뭐고 이렇게 다 막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공산주의 진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다급해집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유럽 전체가 공산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위험에 나오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미국 진영에서 나왔었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이 독트린이라는 말은 건 뭐냐면 뭐 주의, 학설, 이론 등과 같은 건데요. 그 당시에 그게 나오게 되면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었었다. 그러한 뭐 학설이나 주의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었다.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으로 둘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자, 트루먼 독트린은 뭐냐면 야, 이제 더 이상 저기 공산권으로 넘어가는 거 우리 그냥 좌시하지 않겠어. 두고 보지 않겠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간섭할 거야 라고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냉전 체제가 이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트루먼이 독트린이 나오게 되면서 나왔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 누구였었냐면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마샬 플랜입니다. 마샬 플랜이 마샬 계획이라고 합시다. 마샬 계획. 마샬 플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동구권 지역으로 동유럽 지역에서 막 넘어오고 있어서 막 유럽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그리스라든가 이런 지역이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막아내게 됩니다. 마샬 계획으로 이제 이리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또 이 공산 진영에서는요, 요것을 또 막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코민포럼이라는 코민포럼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게 공산당 정보국인데요. 정보국을 만들면서 오히려 이런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게 되면서 이제 막아내게 되는 것이겠죠. 또 이게 경제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요것과 이제 함께 가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코메콘이라는 게 있어요. 코메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코메콘은 49년도인데 연도까지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코메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 공산 진영의 경제를 원조해 줄 것인가. 경제 원조 뭐 회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코메콘 같은 걸 하면서 이 마샬 계획에 대해서 맞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그 독일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입니까? 베를린이죠. 사실 베를린은 이때 4개의 국가가 나누어서 다스렸었거든요. 다스렸다기보다는 이제 통치하고 있었다. 잠깐 이제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4개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독일, 소련, 공산권에 소련이 있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이제 3나라가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제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베를린을 4개로 나눴었는데 이쪽 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베를린을요 하나로 통합해 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서베를린을 통합했다라고 합니다. 서베를린을 통합합니다. 하나의 경제 단위로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에 있는 이 소련 쪽에서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해버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베를린 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 수도, 이런 것들 있죠. 전부 다 봉쇄해버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베를린 봉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서베를린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뭐 식량도 떨어져, 도로가 끊겼으니까요. 물도 안 나와,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헬리콥터로 이 지역에 가가지고 막 뭐 물자를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게 언제냐면 베를린 봉쇄가 언제였냐면 48년도에 했었고요. 물론 그 다음에 가면서 1948년도에 했었는데 그 다음에 가면서 다시 이제 뭐 풀리고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 미국을 바탕으로 하는 이 자본주의 자유진영에서 어떻게 하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걸 만듭니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나토라고 하거든요. 나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들의 나름의 이제 군사적인 그런 이제 모임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련 쪽에서도요, 또 만들게 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참고적으로 49년도에 등장했었고요. 만들게 되는데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걸 만듭니다. 이 공산정에서 만든 겁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조약기구라는 걸 만듭니다. 요게 WTO라는
그런 이제 조직이 있었습니다. 뭐 55년도에 만들었는데 연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이제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에 있는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은 끊임없이 계속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요. 이제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쟁 사례까지는 이들의 본국이나 혹은 주요 국가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런 냉전 체제가 성립되었었고요. 이것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냉전이 격화됩니다. 자, 냉전의 격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전의 격화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나라에서 60여 년 전 이루어졌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분단되고 사실은 아직까지 물론 뭐 6.25 전쟁 이전에도 나름 이제 분단돼 있던 상태였었지만 어쨌든 6.25 전쟁이 끝난 지 벌써 6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6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통일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의 내부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좀 이념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참 이 6.25 전쟁 빨리 하루빨리 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자, 6.25 전쟁이 언제 있었는지는 다 아시죠? 1950년에서 53년까지 있었던 게 우리나라 한국전쟁이라고도 하고요. 6.25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6.25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베를린 장벽이 설치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또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안타까운 건 조금 이때 나오고요. 요거는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이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쿠바라는 데, 뭐 야구 잘하는 나라로 참 유명하죠? 뭐 거기 보면 막 그냥 아마 선수들이 왔는데 막 보니까 막 공을 막 160km씩 막 던지고 막 그러는 막 아마 야구 전 세계 최강 아닙니까? 뭐 복싱 잘하고 이런 거 유명한 나라인데요. 실제로 이 쿠바 지역에 어딨냐면요. 미국 바로 밑에 있어요. 지리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미사일 기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정보기관한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때 아마 거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때 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죠. 그래갖고 아주 강경 대응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설치하지 않으면 소련과의 전면전도 이제 불사하겠다라고 나오면서 물론 이제 소련이 한 발짝 뒤로 빼게 되면서 특히 이제 또 이제 그 미국도 이제 쿠바한테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쿠바의 미사일 위기가 62년도에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던 상황이 쿠바의 미사일 위기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게 뭡니까?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 뭐 통킹만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측이 이제 공격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전쟁이 진행되었었는데, 이제 몇 년 전 밝혀진 이제 고위 그 문서 이제 그 CIA 문서에 따르면 그게 이제 미국 측이 위조했던 것이다라고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세계인들 경악하게 했었던 바로 이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미국은요, 여기에 64년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해서 73년에 이제 미군을 철수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베트남 전쟁은 75년에 끝나게 됩니다. 뭐 이제 둘 다 있어도 상관없는. 자, 이렇게 이 냉전이 격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졌었던 게 바로 요 상황이 되겠습니다. 냉전 체제가 이렇게 격화되었었고요. 자, 냉전 체제 이제 격화되면서 이제 계속 진행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냉전이 나름 완화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냉전의 완화입니다. 자, 냉전의 완화를 얘기할 때, 요 이제 받게 됩니다. 이 베트남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일 때 이제 미국 내에서 이 반전 여론이 생각보다 되게 심하게 일입니다. 아니, 갔더니, 다른 나라의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이때는 뭐 이제 뭐 통킹만 사건이 미국의 조작으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발표하기 전이지만, 그렇게 가면서 우리의 이 젊은이들의 이 그 목숨을 잃는 거 이런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사실 베트남이 참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요. 그렇게 여기를 하기 위해서 거의 뭐 모든 힘을 기울였었지만 미국이 20세기 들어서 꺾지 못한 유일한 나라 베트남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13세기 때 이 몽골군이 전 병력을 투여하고도, 그러니까
본 부대를 투여하고도 승리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 베트남 아닙니까? 쩌농따오 장군 기억나시죠? 예. 아, 선생님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은 그게 그 배 때문에 배가 이제 폭풍 때문에 그랬었던 거 아마 갔으면 일본도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은 그걸 막아냈으니까 사실 그 민족적 자긍심이 대단하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는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었냐면 닉슨입니다. 닉슨 하면 이제 뭐 그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직을 이제 그만두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유명한 미국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 닉슨이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닉슨의 독트린에 의해서 이제는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 외부의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제는 좀 덜 간섭하든지 뭐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게 이제 닉슨 독트린이 되겠죠. 이게 69년도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긴장이 좀 이제 완화되려나? 라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닉슨은요. 본인이 직접 어디까지 방문을 합니까? 중국까지 방문을 합니다.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게 72년입니다. 이게 72년입니다. 이건 당시에 선생님 뭐 미국 대통령이 중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중국은요 공산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이건 정말로 당시 어마어마한 일이었었어요. 물론 닉슨이 가기 전에 탁구 선수들이 가갖고 탁구를 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외교를 뭐라고 합니까? 핑퐁 외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탁구인지 아세요? 중국이 잘 치잖아요. 중국 전 세계 탁구 짱이에요. 최고입니다. 만약에 가서 뭐 농구, 야구 뭐 이런 거 했으면 뭐 풋볼 막 이런 거 했으면 중국이 분위기 안 좋았겠죠. 근데 가서 탁구 치면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잘 쳐도 중국은 그 뭐 몇억 명 중에 이제 뭐 아주 잘 친 사람들만 다 나오잖아요. 아마 지금도 중국이 제일 잘 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핑퐁하게 하면서 이게 선수들도 오고 가고 하면서 이게 좀 이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 교류하면 그게 되는구나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까지 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자유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에서 어디로 공산권 진영과도 갈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새롭게 그런 이제 모습들을 열게 되었었고요. 자, 더 나아가게 되면서 여기 있는 미국과 중국이요 수교를 맺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79년도예요. 79년. 요게 이제 냉전의 완화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무엇라고 하냐면 프랑스어인데요. 긴장 완화를 의미하는 데탕트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뭔가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네라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냉전이 이제는 종식되게 됩니다. 냉전의 종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뭐 엄청난 사건, 뭐 전쟁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냉전의 종식은요, 바로 경제 부분에서 왔었어요. 이 중국도야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로 이제 그 권력을 잡게 되었었던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난 그게 최고다라고 하게 되면서 흑묘백묘론을 주장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역시 베트남 전쟁 승리 이후에 이제 그 공산권으로 이제 통일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경제적인 위기가 있다 보니까 도이머이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개혁 개방 정책 같은 것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냉전의 종식의 첫 번째로 알렸었던 나라는 바로 이 인물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르바초프입니다. 당시에 독일, 소련 내 최고 이제 실력자였었는데요. 고르바초프가 무엇을 주장했다냐면, 우리 소련도 이제 개혁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소련어로 개혁을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 개방을 의미하는 글라스 노스트. 개혁과 개방을 의미하는 요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면서 이게 이제 85년입니다. 85년. 소련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는 공산권도 한계에 처하게 되었었구나라는, 혹은 공산권도 이제는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고르바초프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는 내려놓더라도 소련은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뭐 소련 군부나 이런 데서 이제 좀 뭐 반란 같은 것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었고요. 그것을 이 진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옐친이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옐친이 되는데요. 그것을 인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강해 보였었던 소련이요, 이제는 해체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옐친. 이 되겠고요. 자, 소련의 해체 후 이제 소련은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독립국가 연합으로 가게 되었었고요. 이 독립국가 연합의 약자가 뭡니까? CIS입니다. 과학수사대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CIS대가 CIS를 당시에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자, 이제는 소련이 해체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이 80년대에서 90년대를 겪으면서 다른 공산권 국가들은 뭐 더 볼 것도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 어떤 나라가 있었겠습니까? 111 독일이 있었겠죠. 자, 독일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베를린 장벽이요, 붕괴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89년의 일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1990년 드디어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이제 통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엄청난 경제력 차이에 의해서 동독이 서독으로 이렇게 흡수 통일돼서 들어오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일을 이루어냈었다라는 거 1990년의 일입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유고라는 나라는 아주 독자적인 이 티토라는 이 지도자로 인해서 아주 독자적인 이 사회주의 내에서도 그 노선을 좀 걷게 되었었는데요. 티토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 유고슬라비아 연합이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요, 티토의 사망 이후 어떻게 됩니까? 각국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각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거. 유고슬라비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소련이 이제는 차츰차츰 이렇게 되었었고요. 하나만 더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자면 누가 있었냐면 이 폴란드의 자유노조, 폴란드를 쓰겠습니다.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 이 자유노조가 있었어요. 이 자유노조가 이 총선에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총선에서 승리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었었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바웬사라는, 바웬사는 누구냐면 폴란드의 조선소에 다니는 전기공이었어요. 용접공. 이런 그 인물이 바웬사가 어디에 당선되게 되냐면 대통령이에요.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하면서 엄청난 이제 변화를 보여줬던 게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바웬사 대통령 당선은 90년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뭐 총선 승리 89년인데 연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쨌든 요쯤이다. 80년대 중후반에서 이제 90년대 초가면서 이런 전체적인 냉전의 종식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거. 요 정도 흐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냉전 체제가 성립되었었고요. 냉전 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그런 자본주의, 자유진영과 이 공산주의 진영의 그런 이제 대립이었었습니다. 자, 그러한 움직임이 냉전이 격화되던 모습도 있었죠. 나름의 대리전 양상을 띄웠었던 6.25 전쟁이라든가 베트남 전쟁 같은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냉전이 이제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냉전 완화의 뭐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공산공화국가의 대표였었던 누구랑요? 이 소련과 중국이요. 또 중소 분쟁도 있었어요. 뭐 영토적인 문제나 또 이념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것도 역시 하나의 이제 작용을 해 주었었다라는 것들. 그러면서 8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서 특히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의 개혁 노선을 가게 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가 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가 있고요. 자, 요거 말고 그거 봅시다. 끝으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밑에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다 쓰시면. 당시에 이제 세계 경제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떤 이제 체제를 이제 가져오게 되었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 변화에서는 우리가 꼭 봐둬야 될 그 체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체제냐면
브레턴 우주 체제입니다. 브레턴 우주 체제입니다. 뭐 아마 여러분 옛날 다른 참고서 같은 걸 보시면 아마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교과서 표기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브레턴 우주 체제인데요. 이거는 사실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써드리긴 할게요. 1944년부터 71년까지 이제 이루어졌었던 이 체제가 이제 브레턴 우주 체제라는 체제인데, 이게 어떤 체제냐면 이런 체제예요.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그 중심이 되는 통화, 그 기축 통화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기준점을 뭘로 한다? 달러로 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그 너무 미국한테 유리한 체제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20세기 중반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이 더욱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도 그렇게 주장할 만 했었어요. 이 체제가 나올 때쯤 그 전 세계 이 통화를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게 당시에 뭐였을까요? 20세기 중반에 금이었습니다. 전 세계 금의 70%를 미국이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대요. 야, 전 세계 우리 달러 믿고 너네 충분히 써. 달러를 뭘로 믿어? 야, 전 세계에서 우리가 금이 70%야. 니네가 언제든지 원하면 내가 그 금을 너네한테 그 달러를 갖고 오면 그만큼 돈 줄게. 그럼 됐지? 보증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 그러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러고 봤더니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미국 국내에만 있었으면 인플레이션이 있겠지만 그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를 거내는 거예요.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되니까 사실은 미국에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자본이 잠식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런데 프랑스나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땐 아무리 봐도 미국이 그 돈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합니다. 야, 미국 너 진짜 있어? 이거 돈자니까 한번 이거 금으로 갖고 와봐 라고 했는데요. 미국이 그때 이신직고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71년이에요. 저기 미안해. 나 그만큼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71년도에 브레턴 우주 체제가 깨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달러를 다른 통화로 바꾸기가 되게 애매해요. 없죠. 그래서 90년대에 등장했었던 유로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달러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달러가 계속 유용되고 있는 게 이 체제 때문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었는데요. 어쨌든 그거 보면 너무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미국이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야, 바꿔줘라고 하니까 미안해, 야, 그만큼은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던 체제가 바로 이 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엔 이 브레튼 우주 체제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제통화기금. 이게 뭡니까? IMF입니다. IMF 체제가 있었고요. 이게 국제통화기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있습니다. IBRD 라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자, IBRD 이게 국제부흥개발은행인데요. 중요한 건 이 두 개는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전후 복구 라든가 무역에 적자가 발생하면 무역 가운데 적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체제. 그러니까 너네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세계 무역을 위해서 다 열심히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요, 이 IMF의 국제통화기금을 한번 지원받기도 했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었고요. 자, 그러한 체제 내에서 이제는 무역과 좀 더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런 체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가트 체제라고 하는데요. 가트는 1947년도부터 이제 등장했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트 체제라는 건, 야, 너네 국가들 관세 좀 낮춰. 그 더 나아가서 좀 없앴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관세는 뭐죠? 관세? 여러분, 관세의 목적이 뭡니까? 자국 산업의 보호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칠판 지우개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국내에 공급하는 상인이에요. 그 사업가라고 해봅시다. 근데 요걸 제가 1,000원에 늘 공급해요. 전 세계. 우리나라 전국에.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는 300원이래요. 이게 무역 비용, 이게 운송비 다 해봤자 100원도 안 돼. 그럼 이게 들어와서 이거를 400원 정도에 팔면 저는 쫄딱 망하죠. 그렇죠? 난 1,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여기서 국내 산업은 아무리 봤을 때 인건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자국 산업,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요게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여기에다 세금을 붙인다고요. 이걸 뭐라고요? 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한 500원에서 600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비슷하거나 혹은 나보다 더 비싸게 팔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덜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국,
이 대한민국에서 요 칠판 즐겨 팔고 있는 저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국 산업의 보호에서 관세가 있었었는데 관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무역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좀 관세 좀 낮춰. 특히 이렇게 관세를 매기면서 보호해주는 무역,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호무역이라고 하거든요. 보호무역 이것 좀 하지 마. 이것 좀 막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가트 체제입니다. 이게 이제 신호탄을 알린 것이고요. 가트 체제에서 이제 더 나오게 되면서 세계 무역 기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WTO가 되겠습니다. WTO. 이게 세계 무역 기구예요. 예.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거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이거는 무역 분쟁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뭐 자유무역. 이제 뭐 관세 이런 거 하지 마. 왜 그런 거?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면 그래 내가 싼 곳을 너네한테 공급해 줘야지. 너네도 이득이 되는 거 아니야. 너네도 산업상에 맡아서 너무 국내 상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아니 그럼 너네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거야. 이 자유무역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바로 이 WTO 체제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물론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사실 WTO 체제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식량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쌀이 저는 참 지금도 이게 좀 안타까운 게요. 쌀값은 오르질 않아요. 제가 꼬마 때 핫도그 같은 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들어가기 전 요쯤 제가 7, 8살쯤 제가 기억에 핫도그 정말로 맛있게 포장마차 같은 핫도그를 먹으면요 50원 했어요. 50원 하면 설탕 발라서 케찹 해주면 아주 신나게 먹었다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뭐 그 어린아이들 오락실 같은 데 가잖아요. 오락실 같은 데 가면 20원, 100원만 갖고 가도 한참 오락을 하곤 했었어요. 제가 꼬마 때. 근데 요즘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핫도그 하나? 제가 얼마 전에 하나 사 먹었더니 2,000원 하더라고. 물가가 그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쌀값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쌀값 왜 그런지 아세요? 수입되는 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수입되는 쌀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그 쌀 농사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모습도 있죠. 그리고 이게 돈이 안 되다 보면 그분들이 다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외국에 우리의 식량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면서 나름의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상황도 분명히 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자유무역의 하나의 또 문제점이기도 하겠죠. 그걸 또 당시에 이 미국 같은 아주 큰 농업국가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외교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 경제가 이 브레턴 우즈 체제, 이 IMF라든가 IBRD 이런 것들이 등장했었고 가트 체제에서 WTO 체제로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 요거 한번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이제 봐주셔야 될 게 요거 이제 지우고 가겠습니다. 지역 간의 통합 같은 것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간 경제협력. 지역 간 경제협력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EU, 유럽 연합 같은 것이 있는데요. EU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 이게 뭐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예, 그래서 뭐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이제 맺게 되었었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이 자동차를 수출할 때요, 실제로 어디에다 공장을 짓는지 아세요? 주로 멕시코에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 간에는 그게 관세가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의 이제 경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이제 나프타 같은 것이 있었고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랑 이 태평양 근처에 모여 있는 국가들이 하나의 이제 공동체를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PEC. APEC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같은 게 여기 이제 APEC 같은 것이 있었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의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만들었던 거, 이 아세안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나름의 경제협력체를 이제 꾸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는데 뭐니 해도 지역 간 경제협력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겠습니까? EU죠, EU. EU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연합인데요. 이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잠깐 한번 좀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갈 게 있습니다. 유럽연합은요,
뭐 여기서는 유로화라는 이제 뭐 딱 그 이제 그 화폐도 유럽 내에서 이제 같이 쓰는 화폐도 발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공동 의회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단계별로 이렇게 나오면서 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힘을 합치자. 완전 경제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합쳐 나가면서 점점 이제 확대하고 있어요. 물론 요새 이제 EU의 이 그 공동체 시비 좀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EU의 발전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합쳤냐면 유럽 석탄과 철강 공동체를 만들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ECSC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석탄과 철강 이걸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사용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 ECSC는 이어지게 되면서 유럽 경제 공동체로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EEC 이게 유럽 경제 공동체가 되겠고요. 자, 더 나아가게 되면서 이제 유럽 공동체로 가게 되자 그렇게 나오면서 EC가 나오게 됩니다. EC가 뭐 요건 여러분 연도는 기억하지 마세요. 요건 뭐 52년이고요. 유럽 경제 공동체는 EC는 58년. 그다음에 유럽 공동체는 67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순서적인 단계에 의해서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었었던 게 뭐가 되겠습니까? 유럽 연합. 그게 뭡니까? EU가 되는데, 자, EU가 이제 이게 완전히 나타난 건 93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EU가 나올 때, 요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약자만 써드리냐면 그냥 말만 듣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그냥 이게 아시아 지역이구나, 북미 지역이구나,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써드린 거고요. 요거는 좀 여러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EU가 나오기 위해서 맺었었던 하나의 조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스트리히트 조약인데요. 리흐트라고 요새는 표현하더라고요. 마스트리흐트 조약입니다. 이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서 이 유가 나오게 되었었던 게 요거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등장했었던 이 유는요, 어떠한 성격들을 갖고 있을까요? 몇 가지 성격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동으로 외교적인 이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공동으로 이제 외교적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미국 중심으로 이제 빼앗겼었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공동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도 했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EU의 가장 대표적인 건 유로화겠죠. 유로화 등을 만들면서 경제적으로 더 이제 견고한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었었는데 이제 몇몇 나라들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EU에 탈퇴하니 들어가니 처음 만들었을 때 막 여기 다들 들어가려고 다들 알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나오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흔들리는 그런 나름의 모습들도 보여주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역 간의 경제 협력체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요거 말고 사실은 요렇게 일단은 20세기, 지금은 이제 21세기가 오게 되면서 지구촌은 점점점 발전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 좋은 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타났었던 거. 세계의 오늘과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오늘과 내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의 지구촌에서는 몇 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은 민족과 종교의 대립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역사상 이루어졌었던 한 8, 90%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종교는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종교인데요. 결국엔 그 종교 때문에 사람을 더 죽이고 안타깝게 여기는 참 그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게 바로 이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민족과 종교의 대립은요, 지금도 유효한 상태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립. 이스라엘. PLO라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또 이 이슬람 간의 제가 지난 강에 몇 강이죠? 그게 이제 아시아 지역 이제 현대사 파트 말씀하셨던 맥마흔 선언이라든가 그걸 할 때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제 대립으로 인해서 중동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이건 사실 지금도 여기에서 지금 전쟁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이제 모습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카슈미르
인도와 그 파키스탄의 종교적인 대립에 의해서 지금도 상당히 그 이제 분쟁 지역화돼 있는 지역이요. 보스니아의 내전이라든가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요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 그 20세기, 21세기에 우리 지구촌을 생각하면서 좀 많이 문제가 대두됐던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남북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남북 문제요? 이거 남북한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남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말한 것이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남북 문제는요, 어떤 문제냐면 이 지구를 봤을 때 이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과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이요, 경제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경제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선진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경제력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반구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국가들의 경제차,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났던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남북 문제라고 한다라는 것들,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문제 있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 문제. 환경 문제 심각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문제. 그래서 뭐 그 남북국의 빙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녹게 되면서 해수면의 상승 이런 게 오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이렇게 뭐 자연 변동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꼬마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교과서에 이 환경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땐 그랬어요. 에이, 이게 뭐 얼마나 심각해. 뭐 그냥 다 뭐 좋아서 그냥 뭐 하는 말이겠지라고 했는데요. 이게 점점 살아보니까 정말로 지금은 더 심각한 수준에 더 이르렀다. 이것은 국가가 또 전 세계가 공동의 그런 이제 합의체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이제 막아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프레온가스도 제한하고 한다지만 사실 점점점 이게 더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나타난 것들이 있었고요. 자, 뭐 대표적으로 뭐 오존층 같은 거 이런 것들 정말로 같이 보호합시다. 저도 좀 이런 것들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존층 파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죠. 네, 그런 것들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민족과 종교 대립과 사실은 비슷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분리 독립을 요구했던 것들이 그 이제 지역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과 아일랜드. 영국에서 아일랜드가요 분리 독립을 요구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거 여러분 그 투표했었다가 다시 이제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 이제 국민 투표 이제 결과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이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나라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로 대표되는 티베트 지역. 이 티베트 지역에서도 역시 우리 빨리 여기서 이제 독립하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이제 쭉 그 20세기 이후에 벌어졌었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나왔었던 20세기의 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자, 20세기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했었지만, 우리가 뭐 똑똑하다고 공부하고 했었지만, 뭐 지성이 있네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 지성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니? 상당히 많은 더 문제점들을 갖고 오지 않았니? 라고 해서 나왔었던 사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지성주의입니다. 반지성주의. 지성을 우리 믿지 말자.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이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문화 다원주의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파괴되었었던 인간성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자라는 것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가 20세기에 많이 이제 유행을 했었죠. 실존주의. 실존주의 하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실용주의. 실용주의 하면 존 두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이제 오늘날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같이 한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요게 이제 마셜 계획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요 지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유명한 말인데요, 철의 장막이에요. 철의 장막. 철의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소련 지역이 쭉 이쪽에 이제 더 가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뭐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아주 단단한 그런 라인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게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철의 장막에 나오게 되면서 이 철의 장막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 냉전의 이제 시작을 알리고 냉전이 유지되면서 이게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셜 교육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런 모습들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셜 개혁과 이 철의 장막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냉전 체제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 지역은 다 공산권 국가들이고요. 그 외에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과 대립하는. 요 딱 지도를 보면 이제 냉전 체제 우리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독립운동이 이제 지지가 됐었는데요. 여기 이제 파트에서 제가 요거 나온 김에 요걸 좀 다시 정리하고 갑시다. 죄송합니다. 이때 그냥 하는 김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기억났어. 보다 보니까 요걸 다시 지우고요. 여기 필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강의 노트에선 그렇게 제대로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전의 완화와 함께 여기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냉전이면 뭐죠?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만 나타나게 되는 체제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포함되지 않는 나름의 제3의 세력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등장하게 됐습니다. 우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3세계라고 해요. 제3세계라고 합니다. 제3세계 요거 제가 사실은 그 중국사 이 현대 파트에서 어느 정도 해드리긴 했어요. 근데 여기 파트랑 연결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이제는 너네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진영이냐 요것만 우리가 이제 뭐 딱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머지 세력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1954년도에 열렸던 콜롬보 회의가 있습니다. 콜롬보 회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원라이가 만나서 여기 콜롬보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하게 되냐면 평화 5원칙. 원칙을 결정하게 됩니다. 평화 5원칙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 세계에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구나라고 하게 되면서 이게 55년도에요. 이 모임이 좀 더 확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회의가 열리냐면 반동회의라는 회의가 열리는데요. 반동회의는 누가 참석하게 되냐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표들. 대표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여기 냉전 체제만으로 예속될 게 아니라 우리들만의 이런 이제 노선으로 우리의 힘을 이제 보여주자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평화 5원칙이지 우린 몇 개 더 추가하겠어라고 나오면서 평화 10원칙을 주장하게 됩니다. 10원칙을. 요걸 제가 사실은 요 파트에서 중국사 현대 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할까 하다가 나온 김에 보니까 사실 여기 파트가 문제에 나온다라면 좀 약간 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이 콜롬보 회의나 반동 회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동안 이 전 세계 역사에서는 사실은 거의 좀 변방이나 마찬가지였었던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그러한 이제 의견들도 이런 나름의 이제 세력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였죠. 그 전까지 제국주의에 짓밟혔었던 이 나라들이 이제는 독자적인 노선으로 독립국가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20세기 이후에 나름의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제3세계 성장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가나의 선언이 발표된 시기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산주의자들이 위협받고 있는 그리스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트루먼이 되겠죠.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1947년의 일이고요. 자, 나와보겠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한 우리는 식민주의에 반대하여 자유 독립의 명분을 지지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요거 지금 무슨 회의 말하고 있습니까? 반동 회의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1955년입니다. 그럼 47년에서 55년 사이에 있었던 거 찾으면 되는 거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쿠바에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어요 라고 나오는데요. 이 쿠바의 미사일 위기는 언제입니까? 62년이네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 정답이네요. 이렇게. 요건 여기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2번입니다. 중국의 국민단 정부가 타이완으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이건 저희가 중국 현대사할 때 배웠었습니다. 언제 옮겨갔었죠? 49년입니다. 49년.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타이완에 세웠던 나라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죠. 3번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총리가 평화 5원칙을 발표했어요. 이거 언제입니까? 54년. 콜럼버이. 그 다음에 공산권 국가들이 코메콘 경제상호 원조회의를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49년이라고. 5번입니다.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하자 서방 측이 비행기로 물자를 공수하였다 나옵니다. 요건 이제 48년. 요건 연도는 구체적으로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냉전체제 성립이니까 여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한 내용이겠죠. 연도를 아마 외워서 풀라기보다는 그냥 요 정도 약간 이제 떨어지는 전후 시기 구분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자, 2013년도 수능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민주화가 된 후 나는 슬로바키아 시민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크로아티아인은 세르비아인들과 함께 유고슬라비아 국민이었지만 지금은 독립국을 이루었어요. 유고슬라비아가 지금 이제 해체되면서 각각에 있는 독립적인 국가로 나왔었고요. 체코슬로바키아도 역시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 이거는 우리 독일인은 하나라는 일념으로 장벽을 무너뜨렸죠. 지금 독일의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동유럽의 공산화와 냉전체제의 성립이라고요. 지금 이게 냉전체제가 종식되었고 무너지는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니겠죠. 1번은. 2번입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민족주의의 분출. 바로 이게 정답이겠죠.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각각에 있는 공화국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었었고요. 이제 독일도 과거 이념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 이제 통일되는 모습들 아닙니까? 정답 2번이고요. 3번입니다. 비동맹 중립주의의 등장과 냉전 체제의 변화. 냉전 체제 변화 아닙니다. 이건 완전 종식되면서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4번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종결이라니요. 지금 요 분위기상으로 보면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4번 아니고요. 5번입니다. 동유럽 각국의 유럽 가입과 유럽 통합의 진전.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끝냈습니다. 어쨌든 30강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참 긴 강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EBS에서는 처음 이 세계사 강의를 하는 거라 나름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조금 더 잘할 걸 이런 한 끝날 때쯤 되면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힘내어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동료로서 또 언젠가는 제가 한번 만나게 되면 제가 식사 한번 사고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이거 한 30번 정도 듣다 보니까 은근히 중독성 있지 않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